평생을 바친 시댁, 그들이 내게 한 말은 나가라였습니다. 2023년 11월 찬바람이 유난히 매서운 어느 아침이었다. 나는 부엌에서 혼자 아침을 먹고 있었다. 6년 전 남편이 떠난 이후 식탁은 늘 이렇게 한쪽만 채워졌다. 김치찌개 냄새가 부엌 가득 퍼졌지만 입맛은 없었다. 그저 습관처럼 숟가락을 입에 가져갈 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큰 시동생이었다. 그와 나는 평소 연락을 자주 주고받는 사이가 아니었다. 명절이나 제사 때나 겨우 얼굴을 보는 정도였다. 갑작스러운 전화에 뭔가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싶어 급히 통화 버튼을 눌렀다. 형수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집에 한번 오셨으면 좋겠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조심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날카로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손에 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들이 다 모이기로 했어요. 형수님도 와주세요. 전화기 너머로 그의 호흡 소리가 들렸다. 평소보다 조금 빠른 뭔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숨소리였다.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명분도 없었다. 시댁 식구들과는 30년을 함께한 사이였으니까. 알았어. 몇 시에? 7시쯤이요. 어머니 댁에서요. 전화가 끊긴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노란 잎들이 하나둘 땅으로 떨어지는 모습이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그날 저녁 나는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이고 동시에 가장 결정적인 날이 될 줄은. 시작은 평범한 사랑이었습니다. 내 이름은 김영희, 올해 63이다. 33년 전의 봄 나는 29의 나이에 남편 박철수를 만났다. 소개팅 자리였다. 친구가 억지로 끌고 간 미팅에서 그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첫인상은 평범했다. 키도 중간, 얼굴도 중간, 말수도 적당히 적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다. 사람을 대할 때의 진중함, 말할 때의 신중함, 그리고 무엇보다 눈빛이 맑았다. 두 번째 만남에서 그는 커피숍 대신 한강공원을 택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회사원이었고 나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평범한 직업, 평범한 삶을 사는 평범한 두 사람이었다. 석 달을 만나고 나는 그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만날수록 편안하고 만날수록 믿음직했다. 청혼을 받던 날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영희 씨, 우리 집은 부유하진 않아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말을 이어가는 그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부모님은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짓고 계시고 동생이 둘 있는데 아직 학생이에요. 제가 장남이라 책임져야 할 게 좀 많습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덧붙였다.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그의 떨리는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웃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잘 살면 되죠.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가난도 책임도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믿었다. 결혼식은 소박했다. 하객도 많지 않았고 피로연도 간단했다. 신혼집은 작은 전세방이었다. 하지만 행복했다. 그 좁은 방 안에서 우리는 함께 미래를 그렸다. 그때만 해도 나는 몰랐다. 앞으로 30년이 어떻게 흘러갈지, 시동생들의 뒷바라지. 결혼식이 끝나고 일주일 후
나는 시댁을 처음 방문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버스를 3번 갈아타고 다시 한참을 걸어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시댁은 낡은 기와집이었고 마당에는 닭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나를 반겼다. 손은 거칠었지만 미소는 따뜻했다. 왔니? 어서 들어와. 안방에 들어서자 2명의 남자아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큰 시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작은 시동생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두 아이 모두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옷깃이 해지고 바른 것이 눈에 띄었다. 형수님, 안녕하세요. 큰 시동생이 일어나 인사했다. 수줍은 미소가 아직 어린아이 같았다. 작은 시동생도 뒤따라 일어났다. 두 아이 모두 눈빛은 맑았지만 어딘가 조심스러워 보였다. 저녁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했다. 애들 공부는 잘하는데 형편이 안 돼서 학원도 못 보내고 있어. 시아버지는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었다. 장남이 결혼했으니 이제 좀 나아지겠지. 그 말의 의미를 나는 곧 알게 되었다. 결혼 3달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날도 우리는 좁은 전세방 부엌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다. 남편은 한참을 숟가락만 만지작거리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영희야, 큰 동생이 이번에 대학 입시를 보는데. 그는 내 눈치를 살피며 말을 이었다. 등록금을 우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나는 손에 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듣고 나니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얼마나 필요한데? 한 학기에 300만 원 정도. 300만 원. 당시 내 월급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우리가 도와주자. 남편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고마워, 영희야. 정말 고마워. 그렇게 시작된 뒷바라지는 10년 넘게 이어졌다. 큰 시동생은 서울의 한 사립대학에 진학했다. 등록금만 연간 600만 원이 넘었다. 거기에 생활비, 책값, 교통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100만 원은 좋게 들었다. 나는 매달 월급날이 되면 통장에서 돈을 빼서 큰 시동생에게 보냈다. 남편 월급은 집세와 생활비로 다 나갔기 때문에 시동생 뒷바라지는 오롯이 내 몫이었다. 옷은 3년째 같은 것을 입었다. 미용실은 1년에 한 번만 갔다.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할 때마다 나는 핑계를 대고 거절했다. 돈이 없었다. 2년 후 작은 시동생도 대학에 진학했다. 이번에는 지방 국립대였지만 기숙사비와 생활비는 여전히 필요했다. 나는 두 시동생을 동시에 뒷바라지하게 되었다. 한 달에 200만 원. 내 월급 대부분이 시동생들에게 갔다. 나는 점심을 굶기 시작했다. 동료 교사들이 외식을 하자고 할 때 나는 도시락을 싸왔다고 둘러댔다. 실제로는 아침에 먹다 남은 밥을 싸온 것이었다. 명절이 되면 시댁에 갔다. 시어머니는 늘 고마워했다. 영희야, 내가 아니었으면 애들 대학도 못 보냈을 거야. 큰 시동생도 작은 시동생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감사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한, 마치 형수가 시동생 뒷바라지하는 것이 의무인 양 여기는 듯한 시선이었다. 10년이 흘렀다. 두 시동생 모두 무사히 졸업했다. 나는 안도했다. 이제 우리 부부도 우리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결혼 비용까지. 큰 시동생이 사회에 나간 지 3년 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형님, 제가 결혼하기로 했어요. 좋은 일이었다. 남편도 기뻐했고 나도 축하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큰 시동생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하다가 결국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저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요. 그의 손은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다. 미안함과 부담감이 뒤섞인 표정이었지만 어딘가 당연하다는 듯한 기대감도 엿보였다. 혹시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남편이 먼저 물었다.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3천만 원. 우리가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다. 우리는 여전히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차도 없었다. 그 돈이면 우리도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올릴 수 있었다. 여보, 그건 좀. 나는 남편을 바라봤다. 하지만 남편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다. 영희야, 동생 결혼인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하지만 그 돈이면 우리야 나중에 또 모으면 되지. 동생은 이번이 일생일대의 행사잖아. 결국 우리는 3천만 원을 내줬다. 통장 잔고는 거의 바닥이 났다. 큰 시동생의 결혼식은 성대했다. 특급 호텔에서 200명이 넘는 하객을 초대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2주간 다녀왔다. 나는 결혼식장 구석에 앉아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웃고 있는 신랑 신부를 바라봤다. 그날 나는 10년 전에 산 정장을 입고 있었다. 소매가 약간 해진 검은색 정장이었다. 옆에 앉은 하객들은 모두 새 옷을 입고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큰 시동생이 우리에게 인사를 했다. 형수님, 형,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감사보다는 의례적인 인사만이 느껴졌다. 2년이 흘렀다. 이번에는 작은 시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했다. 나는 이미 예상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그도 결혼 자금을 요청했다. 형님, 저도 형처럼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2,500만 원만. 나는 남편을 쳐다봤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형이 도와줬는데 동생도 똑같이 도와줘야지. 우리는 또다시 통장을 털었다. 이번에는 대출까지 받았다. 작은 시동생의 결혼식도 화려했다. 이번에는 신혼집까지 우리가 전세금을 보태줬다. 두 시동생의 결혼이 끝나고 나는 통장을 확인했다. 잔고는 고작 50만 원. 우리는 결혼 15년 차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남편은 늘 미안해했다. 영희야, 정말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으면 동생들이 이렇게까지 못했을 거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가족인데 뭐려. 나중에 동생들이 잘 되면 우리도 좀 나아지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었다. 정말 그럴까? 동생들이 과연 우리를 도와줄까? 그 의문은 곧 현실이 되었다. 결혼 27년 차 되던 해, 2017년 겨울이었다. 그날은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다. 남편은 회식이 있다며 늦게 들어온다고 했다. 나는 거실에서 TV를 보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밤 11시 전화벨이 울렸다. 혹시 박철수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네, 그런데요.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십시오.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다. 나는 급히 외투를 걸치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기도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기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중환자실에 있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수술을 해야 하는데 성공 확률은 50% 정도입니다.
50%살 확률과 죽을 확률이 반반이라는 뜻이었다. 수술은 6시간 동안 이어졌다. 나는 중환자실 앞 의자에 앉아 손을 꼭 쥔 채 기도했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왔다. 시어머니는 통곡했고 시동생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수술이 끝났다.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최선을 다했지만 뇌 손상이 너무 심합니다. 의식을 되찾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은 3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있었다. 나는 그 3일 내내 남편 곁을 지켰다. 손을 잡고 말을 걸고 울었다. 여보, 일어나요. 제발 일어나요.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셋째 날 새벽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나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다. 의사가 달려왔고 남편은 잠깐 눈을 떴다. 희야. 남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울었다. 네, 여보. 제가 여기 있어요. 아내. 무슨 소리예요? 괜찮아요. 곧 나아질 거예요. 너한테 너무 짐만 지웠구나.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제가 행복했어요. 남편은 힘겹게 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동생들, 잘 좀 부탁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다. 남편의 손에서 힘이 빠졌고 모니터에서 긴 경고음이 울렸다. 여보, 여보. 의사들이 달려들었지만 소용없었다. 남편은 그렇게 떠났다. 나는 남편의 시신을 끌어안고 울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30년을 함께한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떠났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붐볐다. 직장 동료들, 친척들, 친구들이 모두 왔다. 나는 상주로 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시댁 식구들도 모두 왔다. 시어머니는 통곡하며 관 앞에 엎드렸고 시동생들도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나는 이상한 걸 눈치챘다. 장례식 이틀째 저녁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간 후였다. 나는 장례식장 옆 작은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그때 복도에서 시동생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한테 물어봤어? 아직? 분위기가 그렇잖아. 그래도 빨리 확인해야지.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땅도 있다며? 개발 예정 지역이라서 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나는 문 뒤에 서서 그 대화를 듣고 있었다. 가슴이 차가워지는 느낌이었다. 남편의 주검이 아직 따뜻한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다니. 남편의 49제가 끝난 후 본격적인 상속 문제가 불거졌다. 어느 토요일 오후 큰 시동생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수님, 오늘 저녁에 어머니 댁에 좀 오시겠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이기로 했어요. 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저녁 7시 나는 시어머니 댁에 도착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큰 시동생 부부, 작은 시동생 부부가 모두 앉아 있었다. 6쌍의 눈이 일제히 나를 향했다. 앉으세요, 형수님. 큰 시동생이 차갑게 말했다. 평소의 공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나는 소파에 앉았다. 거실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형수님, 오늘 부른 이유는요? 큰 시동생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형 재산 문제 때문이에요. 재산이요? 네. 형이 남긴 땅 말이에요. 작은 시동생이 끼어들었다. 그게 시가로 20억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원래 아버지가 형한테 물려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가 재산인 거죠. 나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다. 시가 재산이라니요? 그 땅은 남편 명의였어요. 큰 시동생의 부인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 법을 모르시나 봐요. 원래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준 재산은 시가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자녀들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녀는 인쇄된 문서를 내 앞으로 밀었다. 여기 보세요.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법적으로 형님이 2분의 1, 저희 시동생들이 각각 4분의 1씩 받는 게 맞아요. 나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실제로 변호사 법률 자문서였다.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전제 조건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건 유언장이 없을 때의 법정 상속 비율이에요. 그렇죠. 형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았으니까요. 아니에요. 유언장이 있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6쌍의 눈이 놀란 듯 나를 응시했다. 무슨 소리예요? 남편은 유언장을 남겼어요. 공증된 유언장이요. 큰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그럴 리 없어요. 형이 그런 걸 만들었다는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믿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사실이에요. 나는 가방에서 유언장 사본을 꺼냈다. 시동생들은 서류를 낚아채듯 잡아 읽기 시작했다. 유언장에는 명확히 적혀 있었다. 본인 박철수는 본인의 모든 재산을 배우자 김영희에게 상속한다. 작은 시동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예요? 2020년 3월 15일 공증사무소에서 정식으로 공증받은 유언장이에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리는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거니? 법적으로는 그래요. 하지만 유류분 청구권은 있으시니까 법정 상속분의 절반 정도는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큰 시동생이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형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만든 유언장이에요? 당연하죠. 공증 당시 의사소견서도 있어요. 거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그때 큰 시동생의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은 이제 우리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뭐라고요? 형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남남이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 집안 재산을 혼자 다 가지려고 하세요? 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남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재산 정리하시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더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이 집에서 나가세요. 뭐라고요? 이 집도 원래 시댁 소유였잖아요. 형수님이 여기서 계속 사실 이유가 없죠. 작은 시동생도 거들었다. 형수님,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형수님이 협조 안 하시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며 물었다. 당신들, 진심이에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아요. 법정에서 봅시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시내의 한법무법인을 찾았다. 변호사 사무실은 20층 건물의 최상층에 있었다. 넓은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다. 나는 창가 쪽 의자에 앉아 변호사가 서류를 검토하기를 기다렸다. 40대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유언장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폈다. 그녀의 손가락이 서류 위를 천천히 움직였다. 5분 정도가 흘렀을까. 그녀가 고개를 들며 말했다.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고 등기도 이미 끝난 상태네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럼 시댁에서 유류분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호사는 노트북을 열어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이에요. 배우자가 1.5, 자녀들이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으니까 그녀는 잠시 계산을 하더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요? 남편분께서 생전에 이미 등기를 끝내셨거든요. 그녀는 등기부등본을 가리켰다. 여기 보세요. 등기일이 2022년 7월 10일이에요. 남편분이 돌아가신 게 2023년 12월이니까 등기는 그보다 1년 반 전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게 뭐가 다른가요? 이건 유증이 아니라 생전 증여로 볼 수 있어요.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나는 앞으로 몸을 숙였다. 그럼 저는 안전한 건가요? 거의 그렇습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게다가 의뢰인께서 30년간 시댁을 부양하신 기록이 있네요. 그녀는 내가 가져온 서류 뭉치를 펼쳤다. 은행 거래 내역, 등록금 납부 증명서, 결혼 비용 송금 내역. 이런 게 다 있으면 설령 유류분 소송이 들어와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어요. 기여분이요? 네.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그 기여도만큼 상속분을 늘려주는 제도예요. 변호사는 계산기를 다시 두드렸다. 의뢰인의 경우 시동생 2명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비용까지 합치면 총 1억 5천만 원 이상을 지원하셨네요. 이 정도면 기여분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거의 확실합니다. 제 경험상 90% 이상 승소할 수 있어요. 나는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다. 그럼 제가 뭘 준비해야 하나요? 지금 가져오신 자료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면 저희가 대응하면 돼요. 걱정 마세요.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다. 혹시 협박이나 압박을 받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는 법무법인을 나서며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일주일 후 시댁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였다. 영희야, 집에 좀 갈게. 할 이야기가 있어. 오후 2시 시어머니가 큰 시동생과 함께 우리 집을 찾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다.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자마자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영희야, 왜 그러세요, 어머님? 내가 그동안 고생한 건 안다. 철수랑 살면서 고생 많이 했지. 시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그 땅은 원래 우리 집안 재산이야. 철수 아버지가 평생 농사지어서 모은 땅이고, 어머님, 그건 남편한테 물려주신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 핏줄이 만든 재산이야. 내가 다 가져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니? 큰 시동생이 끼어들었다. 형수님, 우리도 형 동생이에요. 형이 남긴 재산을 한 푼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돼요? 유언장이 있잖아요. 그 유언장이 문제예요. 형이 형수님한테 속아서 만든 거 아니에요? 나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았다. 속았다고요? 당신 형은 멀쩡한 정신으로 공증사무소에 가서 유언장을 만들었어요. 의사소견서도 있고 공증인 앞에서 직접 서명했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해요. 시어머니가 다시 울기 시작했다. 영희야, 제발 좀 나눠줘. 우리도 살아야 하잖니. 땅의 절반만이라도.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저도 30년을 이 집안을 위해 살았어요. 시동생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그 돈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라고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럼 제가 30년 동안 쏟아부은 돈은요?
그건 당연하고 남편이 남긴 재산은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큰 시동생이 일어서며 소리쳤다. 형수님, 말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심한 건 당신들이에요. 남편 장례식 때부터 재산 이야기만 하고 우리가 언제 제가 다 들었어요. 장례식장 복도에서 보험금 얘기하고 땅 얘기하던 거 다 들었다고요. 큰 시동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건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애원했다. 영희야, 제발. 우리 좀 생각해줘. 어머님도 저 좀 생각해 주세요. 저도 앞으로 혼자 살아야 해요. 나는 현관문을 열었다. 시어머니와 큰 시동생은 할 수 없이 일어섰다. 형수님, 후회하실 거예요. 큰 시동생이 문을 나서며 차갑게 말했다. 우리도 방법이 있어요. 문이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생각에 잠겼다. 남편은 왜 유언장을 만들었을까? 왜 모든 재산을 나에게 남긴다고 했을까? 새벽 2시 나는 일어나 서재로 갔다. 남편의 유품이 아직 그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놓여 있었다. 책상, 서랍, 책장. 모든 것이 남편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다. 만년필, 메모지, 명함들. 그리고 서랍 맨 아래에서 봉인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겉봉투에는 남편의 친필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영희가 열어볼 것. 손이 떨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편지 봉투를 뜯었다. 편지지 3장이 나왔다. 남편의 정갈한 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사랑하는 영희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먼저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정말 미안해. 결혼 생활 내내 당신에게 짐만 지웠어.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당신은 제대로 된 옷 한 벌 사입지 못했고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보지 못했지. 친구들 만날 때도 늘 돈 핑계로 거절하는 거 다 알고 있었어. 당신은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 늘 웃으며 괜찮아요라고 했지. 하지만 나는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작년에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의사가 말했어. 내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고.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에게 남기기로. 동생들은 이미 충분히 받았어.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자금. 모두 당신이 번 돈으로 준 거야.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도 동생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받기만 했지. 한 번도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적이 없어. 이번 명절에 동생들이 집에 왔을 때 나는 테스트를 해봤어. 당신이 화장실에 간 사이 동생들한테 물어봤지. 형수가 그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니? 큰 동생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형이 장남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라. 작은 동생은 저희도 나중에 형수님 도와드릴게요라고 했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인지는 의심스러웠어.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 동생들은 당신을 가족이 아니라 그저 돈을 대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걸. 그래서 나는 2020년 3월 공증 사무소에 갔어. 유언장을 만들었어. 내 모든 재산을 당신에게 상속한다고. 그리고 작년 7월 아무도 모르게 땅 등기를 당신 명의로 바꿨어. 내가 죽으면 동생들이 유류분을 청구할까봐. 당신은 받을 자격이 충분해. 아니, 이것만으로도 모자라. 동생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어. 아마 화를 낼 거야. 유류분 청구 소송도 할지 몰라. 하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마. 당신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이 편지와 함께
내가 준비한 서류들이 있을 거야. 당신이 시댁에 보낸 모든 돈의 증빙 자료야. 은행 거래 내역, 등록금 납부 증명서, 송금 내역. 모두 30년치를 정리해뒀어. 만약 법정 싸움이 생기면 이 자료들을 사용해 당신의 기여분을 증명할 수 있을 거야. 사랑해, 영희야. 당신과 함께한 33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다음 생에서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할게. 마이너스 2022년 8월 10일 철수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나는 엉엉 울고 있었다. 남편은 모든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시댁 식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두 알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주려 했다. 편지 봉투 안에는 정말로 서류 뭉치가 있었다. USB 하나와 함께. USB에는 30년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엑셀 파일로 정리되어 있었다. 시동생들 등록금 6,480만 원. 시동생들 생활비 4,320만 원. 큰 시동생 결혼 비용 3천만 원. 작은 시동생 결혼 비용 2,500만 원. 명절 용돈 및 기타 지원 1,200만 원. 총 1억 7,500만 원. 남편은 이 모든 걸 기록하고 있었다. 나는 남편의 사진을 꺼내 안았다. 당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나는 남편 사진을 품에 안고 잠들었다. 한 달 후 예상대로 시댁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 첫 변론 기일 통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법정은 생각보다 작았다. 판사석 앞에 원고 측과 피고 측 테이블이 마주보고 있었다. 원고 측에는 두 시동생과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시어머니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한 유류분 침해 사건입니다. 피상속인 박철수는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만 상속했고 친자식들인 원고들에게는 한 푼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유언장이 공증되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다 하더라도 유류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민법 1112조에 따르면. 변호사는 법 조항을 읽어내려갔다. 우리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쟁점은 유류분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부동산은 이미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된 것입니다. 변호사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했다. 여기 보시면 등기일이 2022년 7월 10일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은 2023년 12월 8일이고요. 생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사망 1년 전의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 포함됩니다. 1년 반 전입니다. 판사가 끼어들었다. 증여 시점이 사망 1년 반 전이면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원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다. 두 번째 쟁점은 유언장의 유효성이었다. 큰 시동생이 증인으로 나왔다. 형은 말년에 건강이 안 좋았습니다. 치매 증상도 있었고요. 우리 측 변호사가 물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하지만 행동이 이상했어요. 구체적으로요? 말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게 치매의 증거입니까? 증인도 가끔 말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건. 우리 측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다. 피상속인은 유언장 작성 당시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의사 소견서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쟁점은 기여분이었다.
우리 측 변호사가 말했다. 재판장님, 피고는 30년간 원고들을 부양했습니다. 변호사는 USB를 제출했다. 여기에 30년간의 모든 금융 거래 내역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의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비용 등 총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판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다. 1억 7,500만 원이요? 네. 증빙 자료가 모두 있습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다. 그건 시댁을 부양한 게 아니라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우리 측 변호사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형수가 시동생들의 대학 등록금과 결혼 비용을 대는 게 당연한 겁니까? 법적 부양 의무도 없는데요? 원고 측 변호사는 말문이 막혔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다. 증인 신문, 서류 제출, 법리 공방. 법정은 전쟁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판결일이 왔다. 2024년 6월 15일 판결 선고일. 나는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원고 측도 이미 와 있었다. 시어머니, 2 시동생 부부, 그들의 변호사,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판사가 입장했다. 법정이 조용해졌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2024가 2345 유류분 청구 사건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합니다. 나는 숨을 죽였다.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큰 시동생이 벌떡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판사가 눈을 들어 그를 쳐다봤다. 정숙하십시오. 큰 시동생은 다시 앉았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판사가 판결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첫째, 문제가 된 부동산은 피상속인 생전에 피고에게 증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증여 시점이 사망 1년 반 전이므로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유언장은 공증되었으며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정신 상태에 문제가 없었음이 의료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셋째, 피고는 30년간 원고들을 부양하며 총 1억 7,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기여분에 해당합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원고들은 성인이 된 후에도 피고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대학 등록금, 생활비, 결혼 비용까지. 이는 법적 부양 의무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반면 원고들이 피상속인이나 피고에게 제공한 경제적 지원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가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상 주문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법정을 나갔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변호사가 내 팔을 잡아주었다. 이기셨어요. 원고 측에서는 통곡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고 시동생들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큰 시동생이 나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형수님, 이러시면 안 돼요. 우린 가족이잖아요.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가족은 재산을 탐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다. 법정을 나서는데 뒤에서 작은 시동생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수님, 정말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는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후회하는 건 당신들이에요. 판결이 확정된 후 나는 모든 연락을 끊었다. 휴대폰 번호를 바꿨다. 시댁 식구들의 번호는 모두 차단했다. 그들은 몇 번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초인종이 계속 울렸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시어머니였다. 영희야, 문 좀 열어줘. 할 말이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희야, 제발.
우리 좀 용서해줘. 1시간 넘게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고 애원했다. 하지만 나는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시어머니는 돌아갔다. 그 후로 다시는 찾아오지 않았다. 처음 몇 달은 외로웠다. 30년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음식을 나눠 먹고 조카들 용돈도 주고 그런 일상이 사라지니 마치 내 삶의 큰 부분이 떨어져 나간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 아니었다. 진짜 가족이라면 남편이 죽자마자 재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을 것이다. 진짜 가족이라면 30년간의 은혜를 기억했을 것이다. 진짜 가족이라면 나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그저 이용할 수 있는 대상 정도로만 여겼다.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다. 누군가를 위해 내 돈을 쓰지 않아도 되었다. 누군가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났다. 요즘 나는 내 삶을 살고 있다. 그동안 못했던 여행을 다닌다. 제주도, 부산, 강원도. 국내 여행을 시작으로 작년에는 유럽 여행도 다녀왔다. 파리의 에펠탑 앞에서 나는 남편 사진을 꺼내 함께 찍었다. 여보, 우리 여기 왔어요. 평생 가고 싶어 했잖아요. 바람이 살랑 불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오랫동안 미뤄뒀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다.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붓도 제대로 못 잡았지만 이제는 풍경화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되었다. 내가 그린 그림들이 거실 벽을 채우고 있다. 요가도 배우기 시작했다. 일주일에 3번 동네 요가 센터에 다닌다.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평온해졌다. 무엇보다 나는 다시 웃을 수 있게 되었다. 20억짜리 땅은 그대로 두고 있다. 최근 그 지역에 대규모 개발 계획이 발표되면서 땅값이 30억까지 올랐다는 소식을 들었다. 부동산 중개인들이 전화를 걸어오지만 나는 팔 생각이 없다. 그 땅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다. 남편이 내게 남긴 마지막 선물이다. 가끔 남편 생각이 난다. 저녁을 혼자 먹을 때, 침대에 누웠을 때, 꿈에서 남편을 만났을 때, 당신,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대답은 없지만 남편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것 같다. 6개월 전 나는 마트에서 큰 시동생의 부인과 마주쳤다. 야채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리자 그녀가 서 있었다. 우리는 잠시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나도 모른 척하고 상추를 집으려 했다. 그때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안녕하세요, 형님. 나는 손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잠시 어색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주변에 다른 손님들이 지나다니는 소리만 들렸다. 형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때 일 때문에 죄송했어요. 나는 놀랐다. 그녀가 사과할 줄은 몰랐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아니요, 그냥 요즘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녀는 장바구니를 꼭 쥐고 있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형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해주신 것도 많은데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한번 말하고 싶었어요.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덧붙였다. 형님, 편하게 사세요. 저희 문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그녀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용서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어쩌면 평생 용서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나는 63년을 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중에서도 가장 뼈아픈 교훈은 남편이 떠난 후에 얻었다. 정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는 것.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많은 것을 해줘도 그것이 진심 어린 감사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오히려 당연시되고 더 많은 것을 요구받게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무섭다는 것.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결국 독이 된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고 받아주고 베풀 필요는 없다. 착하게만 살면 안 된다는 것. 때로는 단호해야 하고, 때로는 거절해야 하며, 때로는 선을 그어야 한다. 착함과 호구는 다르다.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30년을 함께 산 사람들이 재산 앞에서는 남남이 되었다. 반면 남편은 죽어서도 나를 지켜주었다. 진짜 가족이 누구인지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너무 냉정했을까? 아니면 당연한 선택이었을까? 답은 여러분이 정하시면 된다. 다만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오늘도 나는 남편과 함께 살았던 이 집에서 조용히 차를 마신다. 창밖으로 봄꽃이 피어나고 있다. 벚꽃이 만개했고 개나리가 노랗게 물들었다. 봄이 왔다. 나는 거실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다. 우리가 신혼여행 갔을 때 찍은 사진이다. 당신 고마워요. 끝까지 저를 지켜줘서. 바람이 창문 틈으로 살랑 들어온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다. 나도 고마워, 영희야. 나는 미소 짓는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다. 내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남편이 지켜준 이 삶을 나는 최선을 다해 살아갈 것이다. 그것이 남편에게 보답하는 길이고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욕심과 배신, 그리고 한 여성의 당당한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영희 씨의 선택이 정당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시댁 식구들에게도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가족 간의 경제적 지원, 어디까지가 적절할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